노인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거, 뭐 노인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죠.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병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 더 심각한 거는 심장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령자가 되면 심장과 호흡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된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호흡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특히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거는 판막 질환이에요. 판막. 판막은 밸브죠, 밸브.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일종의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판막이 느슨해지고 판막에 틈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역류되면서 막 좋은 혈액이랑 나쁜 혈액이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또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 덩어리라서 매번 하루 종일 뛰고 있는 거지요. 심장 근육이 잘 못 뛰고 괴사가 되는 거를 경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다가 다리에 막 쥐가 나는 경우는 다리가 땡기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 근육이 괴사가 생기면 우리 뭐 다리에 쥐 난 것처럼 심장이 막 쪼이고 막 굉장히 아프게 돼요. 그런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심부전,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기능은 전체적인 혈액을 쭉 짜서 온몸으로 보내주고 받고 하는 건데, 혈액을 온몸으로 잘 못 짜주고 심장에 고여있는 혈액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고혈압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고혈압은 신체 활동을 좀 늘려주고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면 혈압 조절이 가능한데, 나이 들어 생기는 거는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혈압은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전반적인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간은 바뀌게 되면서 또 혈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운동 부족, 나이 들어서 활동 부족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다시 말해서 활동이 많아지면 심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심장 기능이 더 좋아지는데, 운동 부족이 되게 되면 심장이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심장도 같이 동반해서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특히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기능을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판막은 분명히 뚫렸다가 막혔다가 해야 되는데 느슨해지고 공간이 틈이 벌어지면서 밸브의 기능, 판막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퇴행성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많이 써서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써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심장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 중간에 이렇게 판막이 있고, 좌심실에서 이렇게 나갈 때, 대동맥 나갈 때 여기도 판막이 있습니다. 큰 혈관들에 다 판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틈이 벌어지고 완전하게 닫히지 못하면 항상 혈액들은 자꾸 섞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판막이 계속 사용되고 느슨하고 헐거워지다 보면 종종 석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딱딱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판막은 부드럽고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쭈그러들면서 틈이 벌어진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산소가 많은 혈액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막 섞이게 되면서 전체적인 심장 기능, 또 혈액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그 안쪽에 압력이 계속 증가된다. 다시 말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쭉 짜져야 되는데 역류될 때 판막이 그거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때 역류가 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충분히 혈액이 못 나가고 좌심실, 왼쪽 심장에 고여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허파 순환도 잘 안 되면서 이렇게 호흡 쪽에 이제 숨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오른쪽 심방, 오른쪽 심실, 왼쪽 심방, 왼쪽 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팔다리 몸통에서 올라온 혈액이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오고, 머리 쪽에서 내려오는 혈액도 이렇게 오른쪽 심방으로 다 유입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혈액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들이 유입이 됩니다. 이게 좌심실을, 우심실을 통해서 허파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밸브가 다 있게 되는 것이요. 역류가 안 되게 밸브가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파를 한 바퀴 쭉 돌아온 그 혈액들이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밸브들이 있어서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은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축할 때 혈액이 쭉 짜지게 되고 이완할 때 다시 짜진 혈액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밸브가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밸브가 느슨해지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역류를 막아주지 못해서 심장 안에 혈액이 더 많이 고여 있고 그 얘기는 몸으로 분출해주는 혈액 양이 줄어든다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판막 질환은 이게 자꾸 매번 사용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노인 쪽으로 갈수록 고령화 될수록 이 판막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류가 판막이 제 기능 못하게 되면 이게 다시 이제 혈액이 안으로 들어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몸으로 분출되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또는 심반과 심실에 있는 혈액들이 마구 섞이게 되면서 심장 기능이 원활치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으면 가슴이 쪼인 통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심장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장 일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혈액을 쭉 짜갖고 한꺼번에 다 빼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장 쪽으로 고이게 되고 판막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가슴이 아픈 그런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의식소실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증상 중에 하나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에요. 종종 제 심장 동맥으로 이게 혈액을 충분히 못 보내주면 심장은 근육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심장은 항상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근육들 작용입니다.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좀 부분적으로 막혀 있거나 그런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협심증, 가슴이 쪼이는 그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 근육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일을 못하고 심장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가슴이 쪼인 협심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심장 쿵쾅쿵쾅쿵쾅 하고 규칙적인 속도, 규칙적인 박동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규칙적이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냥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상시보다는 운동량이 막 증가할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는 온몸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정맥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조 증상, 특별한 그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없고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판막 질환들은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판막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막 말려 있거나 헐거워져서, 그리고 판막이 닫힐 때도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 동맥피와 정맥피, 혈액이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가 분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도플러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 동맥피는 빨갛게, 정맥피는 파랗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섞이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밸브 부분이 잘 잠기지 않게 되면 그런 게 섞이는 게 막 보여지면서 밸브 질환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가 있고 진단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판막 질환, 일단 심장 질환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심장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심장 기능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우리 몸의 서포팅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잘 처방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처방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뭐 이렇게 판막 질환이라든가 뭐 기타 심장의 문제로 어,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더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판막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인공 판막을 집어넣고 수술을 한 거죠. 그러면 기본 심장을 째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 처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다라고 이미 예측할 수가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심장에 무리가 안 되게 운동 처방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할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이런 쪽에 좀 전문화된 지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판막을 교체한 상태에서는 비교적 예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뭐 70% 이상이 스스로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심장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유산소 운동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상당히 안 좋은 경우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입니다. 여기 심장 근육 경색이라고 임파크션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최대한 공급이 안 돼서 잘 공급이 안 돼서 심장 근육 조직이 괴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 이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 근육의 일부가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받고 산소를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심장 기능이 이렇게 심장관리과 혈관들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일부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큰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만 하게 되면 심장도 그만큼 빨리 뛰지 않아도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큰 활동들,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혈액이 충분히 심장 근육으로 못 가겠죠. 심장은 빨리 뛰고 있는데 그걸 필요한 혈액 양이 부족해지면서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보면서 그 반응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게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이렇게 혈전이 많이 끼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담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담배 타르가 이제 찌꺼기에 끼면서 혈관 안쪽에 끼면서 혈관 직경을 좁아들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압이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혈관을 통과할 때 혈압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제 복용하는 거, 또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설탕이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탕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끼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가족력,
뭐 이거는 뭐 모든 질환들을 전부 다 유전적인 성향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죠. 가족력에 대한 게 있고 또 비만이 있게 되면 혈관 안쪽으로 중성지방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혈관 안쪽의 내벽이 혈전이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 부족,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 전체적인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분들이 당뇨가 될 수 있고 고혈압이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심장 문제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심장 문제, 심근경색증이 있으면 뇌졸중 우려가 서너 배 이상 커집니다. 그래서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전이 쌓이면서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커다랗게 동그란 관처럼 생긴 근육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면 혈관 직경이 좁아가 들었다가 또 이해만 하면 넓어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죽상경화증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혈관이 근육 기능, 조절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상경화증이 생기면서 직경 내벽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혈관의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쌓인 게 굉장히 많이 쌓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상태로 우리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괴사한 경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증상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에 쥐난 것처럼 심장 근육이 쥐난 것처럼 쥐어 짜는 것처럼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특히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이 더 아프다고 하고 또 호흡곤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식은땀 나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심한 경우는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심전도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심전도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가 되면서 심전도 이런 모양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특징적으로 다른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종종 이제 심장 초음파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진단에 좀 보조적인 그런 경우고 심전도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이 괴사를 하게 되면 혈액 내에 이런 거 관련된 효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의 그 효소 수치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심전도를 비교해 가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혈관 조영술이에요. 조영제를 혈관에 투입한 상태로 해서 MRI 찍게 되면 혈관의 모양이 딱 보여지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이쪽에 있는 심장 근육들을 혈관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 혈관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크게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런 경우는 빨리 이걸 혈관을 뚫지 않으면 심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환자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굉장히 힘든 운동을 처방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그 운동 양을 못 따라가게 되면 심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처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될지 그래야지 안전하게 될지를 물리치료사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처방하는 방식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너무 심각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까 이쪽 혈관이 굉장히 좁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쭉 혈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막혀있는 혈관을 좀 넓히고 쪼그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철망 같은 거, 스텐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막혀 있는 쪽에 혈액들이 잘 소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탠드 삽입으로 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이요. 심장을 뭐 절개를 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이게 관을 삽입을 해서 스탠드를 이식하는 것, 그런 수술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부전, 심장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능력, 충분한 혈액이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다 짜내야 됩니다. 좌심실에 심장 혈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모든 혈액을 다 짜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는지 이게 짜내지 못하고 혈액이 고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 온몸으로 가게 되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혈액이 고여있게 되면 충분히 나가지 못하면 좌심방으로부터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좌심방에 있는 혈액도 좌심실로 충분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파를 통해서 좌심방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미 혈액이 남아있으면 화파를 통해서 혈액이 못 들어가고 그 혈액들이 또 마찬가지로 화파정맥, 화파동맥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충분하게 산소를 머금고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호흡이 자꾸 가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장 안쪽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허파순환, 온몸으로의 순환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지만 심장 부전,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충분한 혈액이 온몸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해서 또 심장 안쪽에 혈액이 고여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허파 기능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심장은 한 번에 꾹 짜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다 줘야지만 이런 식의 순환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밸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혈액이 역류하기 때문에 좌심실에 또 이제 혈액이 고여있게 되는 거고 또는 좌심실을 꾹 짜주게 되는 심장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충분하게 짜주지 못하거나 하면 혈액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심근경색증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 부전이 되게 많습니다. 심근경색증이 꽤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심장 부전.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하트 페일러, 심장 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바이러스, 뭐 유전 또는 판막 질환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물론 심근경색증 때문에도 올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입니다. 자, 화파를 통해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좌심방, 좌심실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혈액들이 화파에 정체되다 보니까 호흡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심장 또는 호흡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뭐 우울하거나 굉장히 불안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팔다리 끄트머리가 막 부어요. 부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이요. 자, 이거는 뭐 전체적인 호흡곤란, 피로감 등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걸 먼저 판단하고요. 또 심장 쪽에 심박동에 대한 거를 청진을 해보게 되면 쿵쾅쿵쾅 뛰는 그 청진에서 다른 그 소리가 나옵니다. 심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혈액 검사라든가 뭐 엑스레이 심전도 특히 심전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라든가 MRI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심전도상에 만일에 뭐 특정한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라든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적절한 강도로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심장 문제에 있어서는 환자 능력을 고려해서 환자에 적합한 그 유산소 운동을 처방해야 되고 충분하게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운동 그 치료를 처방할 때 면밀하게 처방을 해서 평가를 해서 처방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해서 이 강도가 적절한지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환자분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기존보다 조금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어려운 운동을 처방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계속 해 와야 됩니다. 신부전의 원인이라든가 악화 요인이 뭔지를 먼저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담배를 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심장 기능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 치료법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심장 이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또 이거 심장 공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공여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 조건이랑 환자분 조건이랑 딱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화 요인을 제거를 해서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물리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유산소 운동을 매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흡연 절대 금지입니다. 금연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기름진 음식보다는 좀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주는 거 이런 경우는 환자분 각각에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일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있으면 고혈압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약물 치료가 되겠고 또 당뇨가 있으면 뭐 인슐린을 먹던가 당뇨 관계된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되고 충분하게 처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신부전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노인들 정상 성인들의 5명 중에 1명이 뭐 신부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수술을 뭐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수술 전에 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수술 후에 직후에 할 것도 있고 뭐 퇴원한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나눠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수술 전에 의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는 명료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을 수도 있고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동안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파에 가래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모든 수술의 합병증은 혈전이 생기는 거 아니면 폐렴이 생길 수 있는 거, 가래가 쌓이는 것. 그래서 가래를 빼줄 수 있을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세를 좀 잘 잡아서 가래 쌓인 거를 좀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또는 뭐 가래가 많이 쌓인 경우에는 숨 쉴 때 이제 그릉그릉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가슴에 손을 대고 숨 쉬라 그러면 뭐 그릉그릉하면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청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래가 많이 쌓인 거를 빼주기 위해서 뭐 가슴에다 두들겨 주는 거 또는 진동해 주는 거 등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좋고 잘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환자분 절대적으로 능동적으로 운동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또 보호자라든가 환자분께서 직접 두드리고 진동하고 막 기침을 유도해서 가래를 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참여가 좀 부족한 경우는 이제 보호자분을 통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패시브 수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보호자분이 이렇게 가래 뺄 수 있는 거 이렇게 주로 많이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의식이 있고 의욕이 강한 경우에는 무조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힘들지 않게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주변을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하도록 해야 되고요. 심장 문제가 항상 호흡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호흡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는지를. 참여 의욕이 부족한 경우는 가능한 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치료사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보호자분들이 자꾸 환자분들을 독려해서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퇴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퇴원을 시킨 거지요. 그러면 심장 기능을 더 좋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퇴원 이후 계획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는 사실은 환자분들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운동할 때 힘들어하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보구 운동 자각도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씩 내가 본인께서 힘들어 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얼만큼 힘들 때까지만 하세요라고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해주는 거고요. 퇴원 전에는 퇴원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상태가 아직 정상적으로 크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메타볼릭 에퀴발런트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산소 소비량에 근거한 신체 활동 난이도를 이렇게 매트 단위로 해서 많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화장실 가고 옷 입고 먹고 하는 것들은 1, 2m 정도 굉장히 가볍고 쉬운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은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매트별로 어느 정도 힘든지가 다 정해져 있어 갖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환자분들한테 몇 매트로 운동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조깅하는 거는 4, 5매트, 5, 6매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요 매트, 요런 식의 매트 개념에서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고 몇 프로에 대해서 운동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해서 최대 심박수는 대개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대 심박수는 이제 본인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보는 그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220에서 나이를 뺀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비교적 최대 심박수를 이제 계산하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한 만큼 심장이 뛰는 비율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전체 최대 심박수 대비 몇 프로 정도인지를 보고 그런 식의 양식으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한 그 기준은 대략 70%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퇴원할 준비가 안 된 걸로 보는 겁니다. 대부분 퇴원 후 일상생활 동작들이 지역에서 걷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병원보다는 더 큰 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활동이기 때문에 미리 퇴원 전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퇴원 전에도 물리치료사가 능력에 맞게 면밀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퇴원 이후 계획에 대한 것도 설정해줘서 그걸 계속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심장 재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작성해서,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환자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이제 수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학회에서는 주로 다리 쪽
지구력과 근력,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거동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걷고 걸음걸이를 보행을 꼭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리 근력과 지구력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식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운동 강도를 환자분들 능력에 맞게 어떻게 잘 조정해서 시킬 것인가. 그 얘기는 먼저 환자분의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환자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능력은 근력도, 근지구력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심장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활동을 감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심장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강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하면서 똑같은 강도로 계속 운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동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운동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 고정된 자전거를 타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거, 또는 아니면 트레드밀을 뭐 걷도록 하는 거지요. 자, 만일에 이제 그 자전거 타기를 하게 되면 자전거 탈 때 이게 페달을 돌릴 때 어느 정도 저항 강도를 할지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고, 트레드밀 걷기를 한다라고 하면 트레드밀 걷기의 각도 그리고 보행 속도를 설정해 주는 거겠지요. 또 집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라든가 아니면 계단 오르기 내리기 등등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뭐 접근성이 좋은 활동들로 구성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강도를 결정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타겟 하트레이트 또는 운동 하트레이트, 목표 심박수, 운동 심박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최대 심박수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는 220 빼기 나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운동할 때의 심박수가 뭐 이런 60에서 70% 정도 되는 범위에서, 이거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는 손목에서 딱 측정할 수 있잖아요. 맥박을 측정하면 되는 거지요. 또는 최대 산소 섭취량 50%, 이거는 조금 이제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뭐 장비가 있으면 맥시멀 옥시젠 업테이크,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 현장에서 좀 간단하게 맥박수를 측정해서 최대 심박수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될 수 있게 목표를 삼아서 하게 됩니다. 또는 뭐 그 보고 스케일처럼, 보고 스케일은 환자분께서 직접 본인이 얼만큼 활동이 힘든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사용하기가 좀 편하죠. 뭐 어차피 운동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는 본인이 느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심박수라든가 보고 운동 자각도를 활용해서 운동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맥박을 쫙 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당,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맥박을 재서 안정시 또는 휴식시 맥박을 잽니다. 이거를 레스트 하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거라고 했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안정시 휴식 심박수를 측정해서 요거를 빼주고 곱하기 0.4에서 0.6 그리고 더하기 안정심박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심박수 범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운동할 때 심박수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요 카보낸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겟 하트레이트를 결정해 쓰고 있고, 또는 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를 목표로 잡아서 하라. 이거는 뭐 좀 더 간단하겠죠. 계산할 거 없이 그냥 나이에서 뺀 거 해서 전체적인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심박수의 범위 수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최대 산소 소모량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메투 수준, 메타볼릭 에퀴발런트라고 하는 거 수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보고 스케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토크 테스트라고 해서 자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면 뭐 약간 운동하게 되면 숨이 가빠지죠. 헐떡거릴 수도 있는데 옆 사람이랑 얘기할 수 헐떡거리긴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중간 정도의 강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약한 강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떡거림이 너무 심해서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심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토크 테스트로 이렇게 운동 정도를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운동 강도를 이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마다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심박수라든가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뭐 산소 소모량 등등을 활용하게 되면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운동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스케일은 뭐 6에서부터 20 정도로 해서 뭐 18, 19, 20은 굉장히 많이 힘든 거, 뭐 6, 7은 뭐 힘들지 않은 거. 개인이 본인이 힘든 정도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운동 처방이 잘 돼서 훈련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더라도 덜 힘들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주관적인 평가 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에게서 흔한 심장 질환은 역시 심장 판막 질환 또는 뭐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다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심장호흡계, 심장 쪽 재활하는 물리치료사는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환자분의 운동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고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강도의 운동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에서 운동할 수도 있고 고정도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뭐 저항 운동 기구라든가 아니면 트레드밀 또는 뭐 그 일반 뭐 산책이라든가 계단 오르내리기 등등 환자분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운동을 처방해 주면 됩니다. 대신에 뭐 심박수라든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꾸 모니터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한테 또는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서 근력 운동도, 근치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전, 직후, 그리고 퇴원 관련돼서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운동 처방은 최소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2, 30분씩,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주. 이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하시고, 하루에 몇 번 하시고, 한 번 할 때 몇 분, 물리치료사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환자 수준에 맞게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뭐 전체 최대 심박수의 뭐 60, 70, 뭐 80% 정도로 해라. 그리고 공식을 이용해서 목표 심박수, 운동 심박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산소 소모량이라든가 메타볼릭 에퀴발런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자각도는 본인이 얼만큼 힘들어 하는지 그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가장 편한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운동 처방을 해주고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